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제 과거 이야기를 하려니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온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산하면 철광산이 유명한 곳이지요. 제가 젊었을 적엔 말이죠. 북한도 이 정도로 못 살지는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나라에서 배급이 꼬박꼬박 나왔고 저는 타가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며 우리 7 남매도 이만하면 나라 덕에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 시절엔 명절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강냉이 국수도 말아먹고 두부도 덩어리째 나눠 먹던 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이웃사촌끼리 김장 나누던 생각 나시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추고 나라에서 주던 배급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처음엔 잠시만 참으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더니 우리 집 솥단지에는 물만 끓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뭐라도 팔아야 했지만 처음엔 그게 죄인 줄만 알았습니다. 7이나 되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마른 침만 삼키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타가소에서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며 부르던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는 노래가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던지요. 밖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은덕이라며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영양실조로 눈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제가 11시, 아니 11시가 뭡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장마당에서 지게를 져도 7 남매 입에 들어가는 건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주한 북한의 첫 번째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눈 뜨는 게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어르신들 말씀에 부모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지독한 고난의 행군 때는 가슴에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7 남매를 끔찍이도 아끼던 제 남편도 그 모진 세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한 당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배급이 끊겨도 조금만 견디면 장군님께서 쌀을 주실 거다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옥수수 속대를 갈아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버티던 남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살갗을 누르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영양실조 증상이었지요. 결국 어느 겨울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무산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남편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남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영숙이 미안하오. 아이들 배불리 먹이는 꼴도 못 보고
먼저 가서 남편은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자식 7을 두고 떠나는 아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그 눈을 감겨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장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관을 짤 나무가 어디 있고 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입고 있던 헌 옷가지로 대충 싸서 눈 덮인 뒷산에 묻어주고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들리는 건 7 남매의 배고픈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언제 일어나? 우리 이제 밥 먹어? 라고 묻는 막내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수령님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내 자식 7이 다 남편 뒤를 따르겠구나 하는 시퍼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6.25 전쟁 때 모진 고생하셨다지만 이 평화로운 시절에 내 자식을 굶겨 죽여야 하는 현실은 정말이지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타가소 보육원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훈장 따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강냉이 한 알보다 못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이제부터 내가 가장이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아이들은 살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는 법이지요. 저는 그렇게 순진했던 보육원 선생에서 장마당의 독종 지게꾼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제가 시키는 대로 살면 죽고 내 방식대로 발버둥 쳐야 산다는 이 서글픈 현실이 저를 깨운 것입니다. 죽어서 귀신이 될지언정 앉아서 굶어 죽는 꼴은 못 보겠더군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막내가 장마당에서 매를 맞던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자.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국경 근처만 가도 보이부 놈들이 눈을 부라리고 까딱 잘못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시절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이미 5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대로 있으면 7 남매가 차례로 남편 뒤를 따를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몰래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의 기력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먹을 밥을 아끼고 아껴서 장마당에서 바꾼 강냉이 가루로 주먹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곧 먼 길을 갈 거다. 힘을 내야 한다라고 속삭이면서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고향 집과 부모님 묘소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상 묘를 두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저는 칠흑 같은 밤에 몰래 뒷산 남편 묘소에 올라갔습니다. 드릴 건 없고 장마당에서 귀하게 구한 소주 한 잔 올리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를 욕하지 마오. 아이들 살리러 가는 길이니 나 좀 지켜주오. 묘소 앞에 엎드려 흙을 한 움큼 쥐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흙이 마치 제 고향에 대한 마지막 미련 같았습니다.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첩보전이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려면 도강꾼이라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7남매와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집이며 솥단지며 집안 도구들을 몰래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웃들이 의심할까봐 애들 약값이 필요해서 그런다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남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을 건널 거다. 만약 가다가 군인들에게 들키면 엄마가 막아설 테니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알겠니? 큰애들은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고 어린 막내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우리나라도 IMF 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 손을 잡고 죽음의 강 앞에 서야 했던 그 공포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는 제 몸에 7남매의 이름을 적은 천조각을 품었습니다. 혹시라도 죽어서 시신이라도 찾게 되면 누구 집 자식인지 알 수 있게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7명의 생명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두만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 바람은 살을 에이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바람보다 더 무서운 건 뒤에서 들려올지도 모르는 총소리였지요.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08년 무산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저는 7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밧줄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막내부터 큰애까지, 그리고 제 허리까지 하나로 꽁꽁 묶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는 하나다. 누구 하나라도 넘어지면 다 같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알겠니?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강가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순찰대원들의 눈을 피해 눈 덮인 산길을 기어 내려가는데 제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뒤따라오는 7개의 생명줄을 느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 너머 중국 땅이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불빛이 마치 저승의 불빛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지금이다, 뛰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강판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끄러운 얼음 위를 기어가는데 저 멀리서 순찰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강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제가 낮게 소리치자 7남매가 일제히 얼음판 위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얼음판을 울려 꼭 순찰대 귀에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들은 건너게 해주십시오.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 때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밤에 부모님, 함자를 수없이 불렀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까요? 갑자기 뒤쪽에서 서라 하는 고함과 함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어둠을 가르는 그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저는 아이들의 줄을 잡아당기며 미친 듯이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발이 얼음에 빠지고 옷이 찢겨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등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다다라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겼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너 살아있니? 너 괜찮니? 물어보는데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국경을 돌파했다는 안도감보다 이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일단은 살아야 했습니다. 7 남매와 저는 그렇게 시커먼 중국의 숲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만 건너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더군요. 여러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이 고향 땅과 다를 바 없는데 말소리가 다르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중국 공안들이었습니다. 잡히면 바로 북송되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잘 알기에 7 남매와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머물렀던 곳은 어느 조선족 할머니의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 몰래 따뜻한 옥수수죽을 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 무서운 강을 어떻게 건넜어? 내 아들놈도 예전에 6.25 때 난리통에 헤어져 소식을 모르는데 남일 같지 않구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평생 흘릴 눈물을 그 헛간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오래 머물 순 없었습니다. 신고를 포상금으로 주는 세상이라 이웃들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산비탈 밭에서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김을 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끼니를 벌었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벙어리 흉내를 내며 매 맞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이 새어나가 북한 사람인 게 들통날까봐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밖에서는 입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한 번은 공안들이 마을을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7 남매를 데리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뒷산 밀림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시던 불에 살이 찢기고 발피가 낭자해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산속 바위 틈에 숨어 아이들 입을 손으로 막고 공안들의 서치라이트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우리 부모님, 제발 우리 아이들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타양살이 서럽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목숨줄을 내놓고 하는 타양살이는 서러움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북쪽에 두고 온 남편 묘소와 고향집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영수가 언제 돌아오니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에 잠을 깨면 제 앞에는 굶주림에 지쳐 잠든 7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겨울이었습니다. 중국 땅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저 멀리 태극기가 걸린 곳까지 가야만 했지요. 여러분, 중국에서 숨어 지낸 지 1년이 넘어가자 아이들도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라고 묻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잡혀 죽으나 길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다. 기왕이면 내 조국 대한민국 땅을 밟아보고 죽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어르신들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나 정글 이야기 TV에서 많이 보셨지요? 제가 그 밀림을 7 남매와 함께 직접 걸었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이름 모를 벌레들의 온몸이 뜯기고 밤에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트럭 짐칸에 실려가고 때로는 강을 헤엄쳐 건너며 국경을 몇 번이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라오스와 태국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험한 산맥을 넘는데 큰 딸애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나 버리고 가. 나 때문에 다 잡히면 안 되잖아. 하며 우는 딸의 손을 잡고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7명 다 같이 살아서 가기로 약속했지 않니? 엄마가 업어줄게. 조금만 더 힘내자. 50이 넘은 제가 그 큰 딸애를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 제 안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돕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남아의 어느 나라 수용소에 갇혔을 때는 정말이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우리를 쳐다보는 낯선 외국인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지요. 그때 한국 영사관에서 오신 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7 남매와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4글자가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것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최종 관문을 통과해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 저는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다 왔소. 우리 아이들 내가 다 살려서 데리고 가오. 비행기가 하늘 위로 솟구칠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어둠이 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고단한 세월 보내시다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한숨 돌리실 때 이런 기분 아니셨나요? 그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고향 땅보다 더 따뜻한 기운이 제 손끝을 타고 올라오더군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7 남매를 데리고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사회로 처음 나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참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세상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동네 커다란 마트였습니다. 거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포대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미친 여자 아닌가 하고 쳐다보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쌀이 흔한데 내 남편은 그 옥수수 속대 한 줌이 없어서 눈도 못 감고 갔는데 그 쌀포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목숨보다 귀했던 쌀이 여기서는 누구나 원하면 먹을 수 있는 흔한 물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몰라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보고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뒤로 자빠질 뻔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분들은 참 따뜻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김치 한 보따리, 쌀 한 자루 건네주시는 이웃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가 어릴 적 북한, 고향 마을에서 나누던 그 정이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7 남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이미 흙이 되었을 아이들이 이 좋은 나라에서 공부하고 기술 배워서 이제는 다들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번듯한 직장 다니며 장가를 갔고 막내는 대학까지 졸업해서 저한테 효도하겠다고 용돈을 줍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에 늘어난 주름을 어루만집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7 남매를 살려낸 훈장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서럽지 않습니다. 가끔 밤이면 베란다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우리 아이들 이제 배 안 고프고 등 따뜻하게 잘 살고 있어 하고 혼잣말을 건넵니다. 그러다 보면 저 멀리 고향 무산의 철광산 소리, 두만강 물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고 온 고향과 형제들에 대한 미련이 늘 남아있지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배고픔 때문에 울지 않는 세상, 그리고 죽기 전에 고향 땅에 있는 남편 묘소에 대한민국에서 난 하얀 쌀밥 한 그릇 올려놓는 것, 그거 하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꼭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의 어머니들이 서로 손잡고 고생했다며 눈물 닦아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들 하지요. 제가 건너온 그 차가운 두만강 물결을 기억하며 저는 오늘도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